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2017년도 첫 번째 녹음입니다. 오늘 방송은 전 방송에서 예고한 대로 2016년도 병신년을 정리하는 방송이죠. 올 한 해 한국 영화판에 일어났던 기억할 만한 이야기 10개를 추려서 말씀드리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365일, 한 해 12달인데요. 그 시간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기획을 준비했고, 그리고 한국 극장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앞에 말씀드렸고, 또 스쳐 지나간 영화들 중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할 만한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있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하편에서는 한국 극장가 전반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래도 한 번쯤 기억해보고 한번 곱씹어보고 넘어가야 할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나 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방송 한번 들으시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뭐 어떻게 되어야 하겠다, 이런 일들을 가운데 내 목소리를 한번 내보면 좋겠다, 또 목소리를 내진 않더라도 뭐 나의 소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또 나의 투표권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방식들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생각, 삶에 또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뽑은 10가지 이야기고요. 이 10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번 저 김 기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6년도 병신년 한 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한국 영화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봄날 비온 뒤에 새순이 솟아오르듯이 일일이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이슈가 터져나왔고 이내 수그러들었죠. 그 가운데 몇은 오래 지속됐지만 대부분은 사람들 곁을 스쳐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스쳐 지나갔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미 있는 목소리가, 가치 있는 사건들이 더욱 빨리 사라지기도 합니다. 수천만 좋아하고 남과 나누지 않는 사람의 말로가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한국 영화계에서 일어난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건들을 여기 방송으로 나누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모두 3편으로 나눠서 방송하는 기획으로 지난 상편에서는 12달 동안의 극장가 풍경을 살펴봤고요. 중편에선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파문을 남길 수 있었을 좋은 영화를 돌아봤고, 마지막으로 이번 하편에선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영화계에서 발생한 의미 있는 일들을 되새겨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뽑은 첫 번째 이슈는 4년 연속 관객수 2억 명 돌파입니다. 국내 영화 관객수가 4년 연속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 한 해 누적 관객수는 7일을 기준으로 2억 14만 9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 영화를 본 관람객은 지난달 이미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올해 최고의 흥행작은 유일한 천만 영화 부산행이 차지했고요. 970만 관객을 동원한 강동원, 황정민 씨 주연의 검사회전과 700만 명을 불러 모은 밀정과 터널, 인천 상륙작전 등이 올 한 해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는 관객의 사랑을 먹고 자라죠. 아무리 예쁜 꽃도 누가 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이 아무리 좋은 영화도 관객이 들지 않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 병신년 한국 영화계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 한 해 극장을 찾은 관객 수는 2억 1,700만여 명으로 지난 2013년도 이후 4년 연속 관객 수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2010년도 이후 매년 전년보다 많은 관객을 유치한 기록은 이어가지 못하게 됐죠. 그렇다고 해도 관객 수 2억 1,700만여 명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한국인 한 명이 1년에 4편 넘게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뜻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독보적인 수치죠. 서울만 놓고 보면 1년에 6편에 육박하고 가장 적게 보는 광역자치단체 경상남도도 3편이 넘어서서 한국인의 문화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역대 최다 개봉 편수 1,500편 돌파입니다. 한국 영화의 고질병, 바로 멜로 영화의 기근이죠. 최근 흥행에 성공한 영화 중 멜로 영화는 단 한 편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멜로 영화가 제작이 안 된 것은 또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그날의 분위기로 함께 찾아온 유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연석, 문채원 주연의 영화 그날의 분위기. 정우성, 김하늘 주연의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 전도연, 공유 주연의 영화 남과 여까지. 충무로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했지만 모두 흥행 실패. 멜로 영화를 보느니 차라리 드라마를 보는 게 더 낫다는 관객들. 제대로 된 멜로 영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한 해 극장에 걸리는 개봉 영화 수도 전년도보다 300편 이상 늘어난 1,500여 편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 모두 큰 폭으로 늘어서 한국 관객들이 만날 수 있는 영화의 외연이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곤란하죠. 한국 사회 전반이 그렇듯이 한국 영화계의 양극화도 매년 심화되고 있고 관객 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대작의 반대편에는 수천 명의 관객을 모으기도 힘에 부치는 작은 영화가 수두룩합니다. 이는 세계 영화계에서 인정받는 인류 감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만 출신의 명장 허우 샤오시엔의 자객 서분당이 서기와 장첸, 츠마부키 사토시 등 한국에서도 유명한 배우를 여럿 내세우고도 15,000여 명의 관객을 모은 데서 잘 드러나죠. 중국 영화계의 기수로 꼽히는 지아장커 감독의 사나고인에는 1,413명의 관객이 전부였습니다. 그보다 못한 영화도 부지기수죠. 할리우드 유명 스타가 줄비하고 아카데미 시상식 주요 부문을 수상한 영화라고 해서 흥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포트라이트, 스티브 잡스, 헤이트풀 에잇 같은 작품이 상영기간 내내 상영관 확보에 고전하며 사라져간 것이 대표적이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문 닫는 작은 영화관이 속출하는 한 해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소극장에 이어서 국내 첫 예술 영화 전용관이 폐관됩니다. 공연과 영화 등 풀뿌리 문화터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세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동성당 사거리 40년을 지켜온 3.15 창고극장. 한국 소극장 운동의 발원지인 이곳이 지난 26일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4월 28년 역사를 뒤로하고 서울을 떠난 대학로 극장을 비롯해 유서 깊은 소극장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첫 예술영화 전용관 시네코드 선재도 다음 달 폐관됩니다. 매달 1,500만 원에 이르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누적 적자가 쌓인 것이 주된 이유. 거제와 대구 등 지역은 물론 국내 4대 전용관으로 꼽히던 영화관마저 수익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독립예술영화 개봉 편수와 관객은 늘었지만 멀티플렉스가 예술영화관까지 운영하자 차별성을 잃은 것이 주 원인입니다. 이처럼 설 곳을 잃어가는 풀뿌리 문화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연명치료에 불과한 정부 지원보단 문화예술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공간이고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작품을 만난 곳이었던 문화터전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5년도 기준 CJ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이 3개 업체가 시장 점유율 92%를 장악한 현실은 작은 영화의 숨통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한국 관객의 상당수가 특정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단 멀티플렉스에 가서 영화를 고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같은 관람 행태에서 작은 영화들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작은 영화는 평일 오후 7시 이후, 주말 낮 시간대 이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배정받기가 쉽지가 않고 이로 인해서 경쟁에서 더욱 도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작은 영화의 숨통을 틔워줄 독립영화관이 속속 폐관해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스폰지하우스 강화문이 영업을 중단했고 이달 31일엔 인디플러스가 폐관합니다. 둘 모두 영화진흥위원회의 정책 변경으로 폐관을 맞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적지 않죠. 영진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매년 20곳 내외의 예술영화 전용관을 선정해서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연간 최대 48편의 한국 영화를 선정해서 마케팅 비용과 배급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영화관들이 속속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예술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이들 작은 영화관의 폐관은 한국 영화산업 전체의 기초체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객 역시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작품을 만나기 어렵게 된다는 데 문제가 더욱 크죠. 영화 산업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증진해야 할 영진위가 이 같은 상황에 눈을 감고 심지어는 적극 조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 영화계 안팎의 사람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낙하산의 비위까지 영진위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무려 9,473명에 이른다는 검은색의 문화예술인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 이름이 없을까 조마조마했는데 다행이다. 내 이름은 왜 없나? 의문의 일패. 그렇다면 세상을 온통 검은 빛으로 덧칠해서 검은 빛이 되레 정상인 세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직접 봤다.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이다. 대통령에게도 항의했다. 이번 정부 초대 문화부 장관의 증언 속에 등장한 두 사람. 대를 이어 부녀 대통령을 모신 왕 실장과 정무수석과 장관직 두 개를 연이어 차지하면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 누구도 자신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당한 뒤 그중 누군가는 국무위원인 장관의 신분으로 한나절 행방까지 묘연해지는 것으로 억울함을 표한 듯하지만 한쪽에선 바로 그 누군가가 블랙리스트가 들어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없애버렸다는 얘기도 들려오는 지금의 세상에서는 과연 누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군상들인가? 오늘 대한항공은 지난번 기내난동 사건의 주인공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 항공사 오너의 딸도 땅콩 덕분에 이미 블랙리스트의 맨 앞자리에 이름을 올릴 지경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번에 벌어진 그 기막힌 기내난동 사건의 주인공 임모 씨는 평생 이 항공사의 비행기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블랙리스트란 말은 이런 경우에야말로 가장 걸맞은 것이 아닐까. 예외적, 충격적, 다수로부터 격리된 그리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존재들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무얼 위한 기관이냐는 비판과 조롱에 시달려온 영진위는 최근 김세훈 위원장과 박환문 사무국장이 검찰에 고발당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고발 주체는 모두 8개 영화 관련 단체로 제작가, 감독협회 등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두루 참여했죠. 박환문 사무국장이 성희롱과 부적절한 자금 집행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뤄진 조치로 사실상 영화계 전반이 영진위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을 표하고 나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김 위원장과 박 사무국장은 영화계와 무관한 경력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됐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재직했던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출신인 김 위원장은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활동했고 또 2012년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냈습니다. 박 사무국장도 박 후보 대선 캠프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출신이죠. 나라꼴 잘 돌아가네요. 그동안 영진위는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사업 편법 운영,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특정 영화인과 제작 배급사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한국 영화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왔습니다. 최근 터져나온 영화인들의 반발은 오랫동안 억눌린 분노가 골마서 이제야 터져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5번째 이슈입니다. 외압에 씨름했죠. 올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었고요. 그겁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제로 성장하던 부산국제영화제가 2년 전 다이빙벨 상영 논란에 휩싸이면서 크게 흔들렸었죠. 그런데 이 비프 사태 뒤에도 최순실 사단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다이빙벨 상영 취소 압박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비프는 예정대로 다이빙벨을 상영했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후 15억 원이던 국비 지원은 반토막이 났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불명예 퇴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태에 최순실 씨 측근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이빙벨을 비프가 초청하자 문체부 등 최순실 사단에서 상영 중단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할 경우 국비지원 삭감과 감사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말도 퍼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가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가혹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계는 정황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국적인 집단 행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최순실 사태의 여파가 비프까지라는 우려 속에 영화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NN 김동원입니다. 한국 최대의 영화축제로 불려온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만큼 초라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영화제 측이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이상호 감독의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하자 부산시와 영진위의 지독하고도 저열한 외압이 시작됐죠. 이용관 전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해임되고 검찰에까지 기소되자 상당수 영화인과 관객들이 영화제를 보이콧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매년 성장하던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엔 전년보다 30% 가까운 관람객이 줄어들었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랄까요. 박근혜 정권 내내 그 존재 가능성이 언급됐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실제한다는 사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폭로 등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영화, 연극, 음악, 미술, 문학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는 리스트를 작성했고 그 리스트에 오른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는 것으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위배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앞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현 정권의 외압이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영화계 전반에 무의식적 자기검열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죠.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를 비판하는 영화조차 그 수위가 턱없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문화예술계가 야성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관계된 사안을 비판한 영화가 그로 인해 상영관 배정을 받지 못해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문화예술계를 넘어 관객 일반에게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참 자기검열이란 얼마나 비참한가요? 비굴하고. 그런데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 또 저 김 기사가 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걸 반영한 저희 팟캐스트 이름 네이밍을 새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한 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6번째 이슈입니다. 올해도 외면받은 대종상입니다. 네, 올해로 53회를 맞은 대종상 영화제가 우여곡절 끝에 어젯밤 열렸습니다. 그런데 수상자들이 또 대거 불참하면서 작년에 이어 주인공 없는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습니다. 영화 좋아해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라바. 대종상 시상식을 찾은 이병헌 씨가 어제 참석한 유일한 주연상 후보이자 수상자가 됐습니다. 여우주연상을 받은 손예진, 조연상의 엄태구, 라미란 등 수상자들이 대거 불참했는데요. 22개 부문 중 무려 12개 부문에서나 대리 수상이 이어졌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대종상 영화제가 파행을 맞았습니다. 참석자에 한해 상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반발한 영화인들이 대거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다른 후보가 수상자를 대신해서 무대로 연이어 올라오고 이면식은 없지만 백 감독님께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았던 신현준 씨가 대리 수상을 위해서 무대를 계속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신현준 씨께서 대리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석 여부에 상관없이 시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개최 날짜와 후보 발표까지 미뤄지면서 많은 배우들이 또 불참했습니다. 게다가 부산행과 아가씨 등 올해 주요 흥행작들은 아예 출품하지 않아 심사에서 제외되면서 무대가 더 초라해졌습니다.
이런 반쪽 행사 논란 속에 수상한 이병헌 씨는 수상의 기쁨보다 대종상을 함께 지키자고 호소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2년 연속 파행을 맞은 대종상 영화제. 옛 명성과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칸, 베를린, 베니스, 유럽 3대 영화제라고 불리는 이들 영화제가 있고요. 또 미국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죠. 이런 권위 있는 영화 축제가 왜 한국엔 없을까요? 전통으로 치면야 대종상이나 청룡영화상도 이들 못지않고 규모로 따지면 아시아 최대의 영화 축제라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지만 이들이 그만한 권위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좀 확답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대종상이 2년째 파행을 겪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외압에 휘청되는 것을 보니 권위 있는 영화축제의 존재가 더욱 갈급하게 느껴지죠. 올해 대종상엔 전년도에 이어 주목받는 영화인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박찬욱의 아가씨, 이준익의 동주, 연상호의 부산행, 윤가은의 우리들 같이 여타 시상식에서 주목받은 작품도 모두 빠졌죠. 이들 모두가 참석했다 해도 수상작과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영화계 인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없던 권위가 생길 리 만무하죠. 수상작과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원칙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상중의 최고라는 노벨상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밥 딜런 진짜 상 한번 잘못 줘가지고 그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꾼 지지난해 더 큰 문제가 있었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한국인들에게 그에 걸맞은 영화 축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희 무비신의 영화상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살포시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봅니다. 자, 7번째 이슈.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직접 투자 성과입니다. 영화 밀정과 곡성은 흥행 성공작이라는 점 외에도 미국 할리우드 직배사가 제작과 배급을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영화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들 직배사의 한국 영화 투자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문진 기자입니다. 개봉하자마자 무서운 기세로 박스오피스를 점령한 영화 밀정. 지난해 설립된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가 공동 제작과 배급을 맡은 첫 작품입니다. 앞서 올해 여름 극장가를 풍미했던 곡성 역시 폭스 인터내셔널 프로덕션이 제작을 맡고 20세기 폭스 코리아가 배급을 도맡은 작품입니다. 할리우드 직배사의 충무로 공습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뛰어든 것은 무엇보다 재능 있는 감독과 배우, 열성적인 관객을 토대로 한 영화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And it's still growing every year, which is phenomenal. To look at a market like Korea, it develops creatively and it develops commercially as well. People keep going back to movies in Korea. 올해 곡성과 밀정의 성공으로 크게 고무된 직배사들은 앞으로 한국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폭스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대립군을, 워너는 이병헌, 공효진 주연의 싱글 라이더를 비롯해 박훈정 감독의 VIP와 이정범 감독의 악질 경찰 등을 준비 중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좋은 영화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2편 정도가 일단은 관객들을 만날 거고 내년에도 한 2-3편 정도 이렇게. 이들 직배사 투자를 받으면 해외 판로 확보에도 유리해 앞으로 충무로와 직배사의 협업은 당분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한 해 한국 영화계엔 보기 드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리우드 자본으로 제작된 한국 영화 2편이 나란히 흥행하며 4년 연속 관객수 2억 명 돌파의 한 축을 책임진 겁니다. 주인공은 김지훈의 밀정과 나홍진의 곡성으로 각각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 폭스가 제작을 맡았죠. 특히 워너는 한국 영화 첫 투자로 밀정의 성공을 통해 지속적인 한국 영화 투자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해외 영화 직접 투자는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영화사들이 세계 각국에 투자해서 영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죠. 이 중에 폭스가 만든 인도 영화 내 이름은 칸은 전 세계 4천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폭스는 황해부터 곡성까지 한국 영화 5편에 이미 투자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들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한국 투자 시장 진입으로 CJ와 롯데, 쇼박스, 뉴가 과점해온 영화 시장이 변화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과점이 낳은 부작용은 말해야 입만 아프죠.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신규 진입은 제작자 입장에선 더 많은 선택지가 제공되는 것으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이미 한국에 그들이 투자 제작한 영화를 직접 배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투자까지 더하게 되면 투자, 제작, 배급, 상영으로 이루어지는 4개의 커다란 고리 가운데 2개 부문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기존 사업자 가운데 CJ와 롯데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 같은 일련의 과정 모두에 개입하는 수직 계열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8번째 이슈입니다. 멀티플렉스, 일감 몰아주기 의혹입니다. 의혹은 사실 빼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인데 뭐. 네, CJ CGV가 총수 일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 적발돼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가 동일인 친족 회사인 재산 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72억 원의 과징금 부과 그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스크린 광고 대행 회사입니다. 한편 재산 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CJ CGV로부터 102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직 계열화가 문제인 건 자유경쟁의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서 영화산업 전체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자사 계열사가 투자한 영화에 특혜를 주는 불공정 거래가 일반적인 형태로 이를 감독하고 개선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와 영진위의 활동은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직 계열화로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경쟁력을 갉아먹는 불공정 거래도 빈발하게 됩니다. 수익이 많이 남는 매점 사업과 광고 대행 계약은 좋은 먹잇감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죠. 특히 올해는 3대 멀티플렉스 가운데 2개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드러나서 영화 팬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롯데시네마가 총수 관련 기업에 각종 사업을 몰아준 사실이 발각됐죠. 알짜 중에 알짜라는 그 매점 사업, 특히 팝콘 납품이나 온갖 사업들 또 광고 이런 것들 다 몰아줘가지고 그 신격호 회장 동생 신영자 씨 아들들 잘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부인이라고 맨날에 얘기 나왔던 셋째 부인은 아니죠. 사실혼 관계죠. 부인은 일부 일처제니까 우리가 그 서미경 씨 관련 회사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롯데뿐만이 아닙니다. CJ CGV 역시도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 소유 회사에 스크린 광고 대행 계약을 몰아줘가지고 100억 원대 부당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죠. 참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거 개나 줘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에선. 자, 9번째 이슈입니다. 유료 시사회 변칙 개봉. 그걸로 멍드는 작은 영화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오늘의 연예가 소식입니다. 정식 개봉도 하지 않은 영화 부산행이 주말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 수요일에 정식 개봉하는 부산행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유료 시사회를 열어 관객 약 56만 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변칙 개봉을 했던 터라 전국 431개 스크린에서 적은 회차로 상영됐지만 90.9%의 높은 좌석 점유율을 보여 이 같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투자와 상영이 과점된 반면 제작과 배급은 치열한 경쟁의 장에 놓여 있습니다. 첫 일주일 상영으로 흥행에 성패가 갈리는 한국 극장가에서 배급 경쟁은 생사를 건 결정의 장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편법으로 관객을 끌기 위한 꼼수도 등장하죠. 변칙 개봉이 대표적입니다. 목요일 개봉이 관례인 한국 극장가에서 하루라도 일찍 개봉해서 힘 빠진 영화들과 맞서려고 수요일 개봉을 선택하는 영화들도 적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니까 개봉일 조정은 배급사 마음이죠. 그런데 올해는 변칙 개봉 가운데서도 유료 시사회가 특별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올해 유일한 천만 영화인 부산행이 대표적이죠. 이 영화는 개봉일 이전에 닷새에 걸쳐서 유료 시사회를 진행했는데요. 무려 87만 명의 관객을 확보하면서 한 달 만에 800만이 넘는 관객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부산행이 개봉 전주 주말 동안 시사회 명목으로 확보한 스크린은 400개가 넘는데 이거는 웬만한 영화가 정식 개봉하고 얻는 스크린 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죠.
이 400개, 진짜 그 400개를 전주 개봉 영화들이 빼앗겼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영화 스크린수 총 합쳐도 3,000개 될랑말랑 이러는데 참 너무하죠. 부산행 외에도 Now You See Me 2,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이런 영화들이 전주, 뭔가 개봉 전주 300개가 넘는 상영관에서 유료 시사회를 열었고, 그리고 흥행을 확정한 상태에서 영화 실질적인 개봉을 했습니다. 사실상 며칠 앞서 개봉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보통 개봉 첫날 몇만 관객 이렇게 모으는 게 이 전에 걸 포함하는 경우도 많아요. 참, 이 광고하려고 별짓 다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소위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한국 영화 흥행 규칙에 최적화된 전법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처럼 흥행 성적에 따른 장기 상영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전법이 되겠습니다. 롤아웃 배급 방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해외에서는 작은 개봉관에서 시작해서 반응에 따라서 상영관 수를 차차 늘려나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스포트라이트, 비긴 어게인, 버드맨, 링컨, 파라노멀 액티비티 이런 영화들이 롤아웃 배급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고요. 그 다음에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 역시도 개봉 첫 주 미국 전국 9개관이었나요?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넷째 주에는 275개 상영관으로 크게 확대된 바 있었죠. 문제는 이런 변칙 개봉이 이전 주에 이제 개봉 영화 상영관을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홍보가 덜 된 작은 영화가 직격탄을 맞게 일수인데요. 입소문이 나기도 전에 다음 주 개봉작이 머리를 들이밀면 가뜩이나 부족한 상영관을 지켜낼 명분이 없죠. 더욱이 특정 영화가 300개가 넘는 상영관을 유료 시사 명목으로 접수하게 되면 작은 영화는 눈뜨고 종영을 맞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차차 상영관을 늘린다, 이거 다 개소리예요, 우리나라에선. 신규 개봉작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렇게 장기 상영을 위한 스크린 수가 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국 영화계의 현실에서 변칙 개봉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있죠. 그럼에도 등장한 주목할 만한 영화인들이 있었습니다. 제6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영화예술인상 윤다은.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은 해마다 예술문화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 업적을 남긴 예술인에게 시상하는 아름다운 예술인상, 영화예술인상 부문의 귀하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오면서 시상식이라 평소에 신지 않는 구두를 신고 나왔는데 편한 신발을 신을 걸 이런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보셨다시피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띈 신인 감독입니다. 처음 수상 소식을 듣고 처음에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실감이 사실 잘 안 났는데 시상식이 다가올수록 좀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최근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게 상 이름이 아름다운 예술인상인데요. 제가 과연 이런 큰 놀라운 이름에 큰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사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제게 왜 이렇게 큰 상을 주시는 걸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만약 제가 이 상을 받으면 앞으로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또 작품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최근 며칠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 답을 못 찾았고요. 앞으로 제가 작품을 좀 더 한다고 해도 쉽게 찾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용기 있게 솔직하게 길을 씩씩하게 나아가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알고 어떻게 하면 진짜 아름다운 영화 예술인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고민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기쁘게 무겁게 상 받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상금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 첫 영화를 만들면서 제 수입이 제로였어요. 앞으로 이제 또 새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
상과 상금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말 모르실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앞으로 딴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씩씩하게 나가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언급한 수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 한국 영화계엔 주목할 만한 영화인이 여럿 등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2명의 작가를 따로 떼어서 언급할 가치가 있을 듯하네요. 하나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들의 윤가은 감독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경직화된 한국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유의 비관적인 세계관 가운데 독특한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온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을 통해 자신이 상업영화 감독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해 보였죠. 단조로운 구성과 감성에 호소하는 심파적인 장면이 거듭된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그보다는 남녀노소 모두 즐겁게 볼 수 있는 보편성을 얻었다는 호평이 훨씬 힘을 얻습니다. 변칙 개봉과 스크린 독점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으나 부산행이 끝내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은 데는 이 같은 요소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윤가은 감독도 만만찮은 영화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 장편인 우리들은 아이들의 세상을 통해 어른들이 겪는 문제를 그대로 구현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감상적인 드라마 가운데서 쉽게 잊히지 않는 메시지를 던져놓은 윤가은 감독의 섬세함에 감동한 관객이 결코 적지 않았죠. 한국 영화계는 올 한 해 동안 최소한 2명의 기억할 만한 작가를 얻었습니다. 이들의 영화로부터 수십 수백의 작가가 다시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했던 3편의 그런 기획기사 2016 병신년 한국 영화판을 정리한다 기사 가운데 하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이슈 10개 정도로 정리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몰랐는데 알았다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알았더라도 새롭게 한번 들어보는 게 참 의미 있는 이슈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영화계의 이슈 10가지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길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2017년 새해가 밝았네요. 정유년인데 정유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온갖 잡것들 확실하게 처단되고, 그리고 한국의 정권, 정말 국민들, 민중들, 시민들이 탄생시키는 정말 의미 있는 정권이 탄생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충분히 강한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저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참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충분히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 시민들이 다 잘 살아야겠죠. 여러분의 삶 역시도 풍요로운, 그리고 꿈꾸는 바 모두 이루는 여러분의 야망이 성취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저 역시 커다란 도전을 하고 또 그 도전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잡소리가 너무 길면 안 되겠죠? 여기서 방송 마칩니다. 무비신화 영화방과 함께 올해를 즐거워합시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